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고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38년째 살고 있어요. 3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여기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곳이 완전히 제 집 같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일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접수할 때 간호사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시민권자세요? 아니면 영주권자세요? 저는 당연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간호사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다시 묻는 걸까?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 얼굴을 보고 의심하는 건가? 결국 신분증을 보여줬죠. 분명히 미국 시민권자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 간호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맞네요. 죄송해요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세가 된 제 얼굴을 말이죠.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한국인 얼굴이었어요. 미국에서 38년을 살았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이 얼굴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도 계속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제 영어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저를 천천히 크게 말하듯이 대하죠. 마치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 것처럼요. 특히 코로나 때가 심했어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게다가 미국 시민인데도 말이에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인데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 갔을 때였어요. 2019년에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갔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달랐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 줄에 서야 했거든요. 38년 전에는 한국인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외국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심사관이 제 미국 여권을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한국어로 대답했더니 놀라면서 한국계 미국인이시군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한국계 미국인.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저를 이웃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언니인데 미국에서 왔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언니. 그냥 언니가 아니라 미국에서 온 언니. 저는 분명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인데 이제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있는 2주 동안 계속 이상했어요. 말은 통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익숙한데 또 낯설고. 지하철을 타도 옛날과 너무 달라져서 헤맸고 음식 맛도 기억과 달랐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 산소를 가려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접수하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등록번호요?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외국인 등록번호라니.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설명을 해줬죠. 제가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그랬더니 병원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시네요. 외국인 진료비를 내셔야 해요. 외국인 진료비가 한국인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고. 그럼 내가 진짜 소속된 곳은 어디인가? 사실 국적을 포기할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서류상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살 거고 미국 시민이 되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된 거야. 더 이상 비자 걱정도 안 하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정부 일자리도 지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축하해줬거든요. 딸 제니퍼도 좋아했어요. 엄마도 이제 진짜 미국인이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시민이 되고 나니까 생각만큼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은행에서는 영어 억양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트에서는 아시안이라고 차별하고. 오히려 더 어정쩡해진 기분이었어요.
한국 국적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확실했거든요. 미국에서 차별받아도 나는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국적도 없으니까 그런 위안도 없어진 거예요. 특히 힘든 건 딸과의 관계예요. 제니퍼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거든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제가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이제 미국인인데 왜 계속 한국 생각만 해? 라고 해요. 어느 날은 제가 한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니퍼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미국 시민인데 왜 한국 정치에 관심 있어? 미국 뉴스나 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38년을 한국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걸 다 지워야 하는 건가? 남편은 저보다 훨씬 쉽게 적응해요.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이야. 한국 일은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편은 원래 현실적인 사람이라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더 복잡해져요. 여기 휴스턴에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들 반가워해 주지만 동시에 미묘한 시선도 느껴져요. 아, 미경 씨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다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경 씨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김치 담그는 법 잊어버렸겠네요. 농담처럼 하신 말이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김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담궈온 건데 국적이 바뀐다고 그런 것까지 변하나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몸이 아플 때예요.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이 저를 영어가 서툰 노인으로 보더라고요. 분명히 영어로 설명하는데도 통역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엄청 천천히 크게 말해요. 마치 제가 바보인 것처럼요. 한 번은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제게 보험증 있어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네 있어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이 환자는 영어 못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영어로 대답했는데 왜 영어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 시민인데 세금도 38년간 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시민권이 있어도 결국 얼굴과 억양은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한국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어색해요. 동생이 언니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일은 몰라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가족 일에서 저를 조금씩 빼놓는 것 같아요. 부모님 제사 같은 것도 언니는 멀리 있으니까 마음만 받을게라고 하고요. 그런데 막상 저는 여전히 가족이 걱정되고 한국 뉴스도 궁금하고 고향 음식도 그리워해요. 국적증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일까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얼굴로 과연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인이고요.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냥 우리야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져요. 요즘은 손주들을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제니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완전한 미국인이 될 거예요.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미국인 말이죠. 그럼 저와 손주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한 번은 제니퍼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한국어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떨까? 그랬더니 제니퍼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어가 왜 필요해?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평생 써온 언어가 딸에게는 그냥 별로 유용하지 않은 언어일 뿐이구나. 그럼 나중에 손주들과는 어떻게 소통할까? 영어로만 대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건 정말 잘한 일일까?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한번 포기한 국적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요즘은 한국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위안이 돼요.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된장국을 끓일 때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 같거든요. 손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맛들, 어머니에게 배운 그 요리법들은 국적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까요? 저 혼자만 한국 음식을 해먹고 저 혼자만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다가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족에게는 한국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가 다른 이민자 가족들을 봐요. 멕시코에서 온 가족들은 2세, 3세가 되어도 스페인어를 쓰고 가족끼리 모여서 전통 음식도 해먹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아마 제가 너무 완벽하게 미국인이 되려고 했나 봐요. 한국적인 것들을 빨리 버리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한국어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런데 드라마 속 한국도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38년 동안 많은 게 변했더라고요. 저는 38년 전 한국을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변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애매해져요. 제가 그리워하는 한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국이고 지금의 한국은 저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정말 그리워하는 건 뭘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산 거야. 후회하지 말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38년 전에 젊은 부부가 내린 결정이 지금 와서 보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상상해봐요. 만약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겠죠. 아이들도 한국어를 할 줄 알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런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38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고 6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이고요. 요즘은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을 느껴요. 어차피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그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가끔 한국 음식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좋아해 주거든요. 미경, 당신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해줘요. 그럴 때는 제가 가진 한국적인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해요. 비록 저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지만 그 어정쩡함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요. 몇 달 전에는 한국에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뿌리를 찾으러 온 미국인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두 문화를 다 이해하니까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겪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와는 반대의 경우죠.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 어정쩡함,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똑같더라고요.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건 꼭 하나여야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계속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둘 다일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나름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손주들 생각을 할 때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비록 제니퍼는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하면 신기해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요. 완전히 한국 문화를 물려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제니퍼가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어서요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 내 딸도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구나. 비록 한국어는 못해도 한국의 맛은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니퍼에게 한국 요리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냥 같이 만들면서 가르쳐줘요. 제니퍼가 How much salt? 라고 물으면 저는 손맛으로라고 대답하죠. 영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니퍼가 저보다 레시피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엄마, 소금을 정확히 얼마나 넣었어요? 설탕은 몇 스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꼼꼼히 적어둬요. 저는 그냥 눈대중 손맛으로 하는데 제니퍼는 다 계량해서 기록해 두더라고요. 역시 미국에서 자란 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세상을 떠나도 제니퍼가 그 레시피들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손주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남겠죠. 남편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도 심해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해서 제가 항상 따라가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데도 의사가 저에게 남편분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저를 무시하고 제니퍼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계속 제니퍼만 쳐다보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38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딸보다 제가 더 남편의 상황을 잘 아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의사가 제니퍼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분명히 영어로 질문했는데 왜 딸을 통역사 취급하는 거지? 나도 이 나라 시민인데 나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제니퍼는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병원이나 은행에 따라가서 통역을 해주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는 갈수록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딸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요즘은 혼자 병원에 갈 때가 많아요. 제니퍼도 일이 바쁘고 매번 따라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서요. 그런데 혼자 가면 더 힘들어요. 접수할 때부터 간호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의사도 저와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마치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갈 때마다 미리 준비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써두고 의학 용어들도 미리 찾아봐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여전히 그 시선들은 차갑더라고요. 특히 처방전을 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약사가 약 설명을 해주는데 엄청 천천히 큰 소리로 해요. 마치 제가 귀머거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라고 계속 묻죠. 저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도 정말 확실해요? 라고 또 물어봐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약사에게 따졌어요. 저는 이 나라 시민이고 영어도 할 줄 알아요. 왜 자꾸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당황하면서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조심스럽게 대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위축돼요. 혹시 내가 정말 영어를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 영어로 말해봐요. 발음이 이상한가? 문법이 틀렸나? 하지만 들어봐도 특별히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완벽한 미국식 발음은 아니지만 38년을 살면서 익힌 영어니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봐요. 아니면 정말 제 얼굴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시안 노인이면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항상 그런 시선들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요.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제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에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싶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미국이 좋잖아. 복지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고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여기가 더 나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38년을 살면서 이 나라에 세금도 내고 지역 사회 활동도 하고 투표도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시안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 차가워졌거든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해가는 것 같고 마트에서도 계산대에서 더 멀리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한 번은 버스를 타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는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가 뭔가 전염병 환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외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요. 어디서 또 그런 시선을 받을지, 어떤 차별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만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덜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얼굴로 차별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자도 받아야 하고 의료보험도 없고 모든 게 외국인 취급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한국도 제가 떠났을 때의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38년 동안 저는 여기서 늙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완전히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버텨나가야 하는 거죠. 요즘은 그냥 체념하고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미 68세고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대신 작은 행복들을 찾으려고 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식을 만들거나 한국어 수업을 하거나 그런 순간들에서는 여전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제니퍼가 와서 같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손주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완벽한 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이 나라에서 태어난 딸이지만 제 딸이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도 제 손주들이에요. 언젠가는 손주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에 대해서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낸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에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제 인생이에요.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68세가 되어서야 깨닫는 건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일은 생기고 아쉬운 일은 남아요. 중요한 건 그 후회와 아쉬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김치를 담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딸과 통화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거죠.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그냥 박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해답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진짜 이야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